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볼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좀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문의도 많았을 것 같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걱정의 벽을 타고 이렇게 주식시장을 좀 네. 오른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최근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장기금리 쪽이에요. 네. 장기금리가 주요국 중심으로 많이 튄다. 또 단기에 비해서 차이가 크다. 근데 최근에 며칠에 조금 안정이 되긴 했지만 이거 계속 좀 주시해봐야 되는 상황인지 각 국별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상무님 궁금하고요. 네. 네. 근데 일단 그 장기 금리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의 어떤 근본은 네. 결국 이제 정부의 재정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주식 시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기업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게 이제 주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금리는 특히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건전성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 자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쨌든 선진국의 장기 금리 특히 뭐 10년물이라든지 30년짜리 같은 장기 금리가 엄청 올랐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27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2000년 이후에 이제 30년 국채 금리가 발행이 됐는데 이제 발행한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나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많은 그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로 재정 문제를 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상대적으로는 좀 건전하지만 이제 내년 뭐 내후년까지 계속 확대 재정을 쓰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정부 부채 그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100% 이제 안심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들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이 정부의 재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었던 일이고 실제로 이게 선진국에서 문제가 됐던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이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뭐 영국도 계속해서 지금 재무장관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자리를 지키니 또 뭐 사임하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된 문제긴 한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 정치적인 불안 요거가 훨씬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좀 근본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당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오히려 주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타고 조금씩은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건전성을 보는 게 이제 채권, 국채 이건데 지금 장기 금리가 최근에 올랐던 건 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어쨌든 정부 건전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았던 건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제 정치적인 것과 좀 연관이 되면서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주가하고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 말씀 중에 이게 오래된 문제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이런 데는 혹시 뭐 유럽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를 유럽에게, 일본에게 뭐 없었던 관세를 또는 굉장히 2%, 3% 했었던 관세를 15% 지금 올렸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방위비를 엄청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정을 풀어야 되니까 뭐 원래 그 재정이 적자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세수도 안 들어올 것 같고 뭐
방위비 지출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모든 게 이제 같이 다 겹쳐 있는 거죠. 원래 정부의 부채가 좀 많았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는 과거에보다는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정치적인 잡음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무님께서 하신 말씀들 앞전에 보면 미국 경기가 좀 둔화하고 있는 게 채권 가격 안정에는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성장률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물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이 조금 낮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그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률을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또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면서 다른 국가들의 어떤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다른 국가들의 어떤 금리에도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좀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좀 약간은 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안전자산 선호다라기보다는 이 경기가 조금 더 이렇게 식으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장기금리는 물가에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상승세가 좀 주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고용도 수정치가 앞서서 1분기 포함해서 1분기까지 해서 1년간의 수정치가 오늘 뭐 발표가 돼서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고용 쪽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걱정은 그렇게 고용 쪽도 그렇고 경기는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물가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일명 뭐 스태그 이런 것도 걱정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조금 중간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상무님?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고용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 금리는 조금 더 뭐 3년 뒤, 5년 뒤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더 이상 경기가 더 과열되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식어지면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는 올라가더라도 나중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안정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미국이 조금 쉬어가 주는 게 경기가 나빠져 주는 게 뭐 단기금리,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뭐 주변국들의 어떤 장기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별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금이 있고 채권, 특히나 뭐 국채, 특히나 또 미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크게는 또 위험하다, 주식, 뭐 가상화폐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뭐가 오르냐 대표적으로 보면 물론 불안의 벽을 타고 뭐 주식도 오른다고는 하지만 아주 두드러지는 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특히 장기 국채하고 금하고의 어떤 괴리가 좀 벌어진다. 이 현상도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주가보다도 더 센 자산이 금입니다. 그렇죠. 금이 연초 이후에 35% 올라서 비트코인 뭐 저희 한국 코스피보다도 사실은 이제 금 가격이 더 셌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유독 금이 이렇게 더 센 이유는 지금 채권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예전보다는 좀 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채권이.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요즘 의외로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뭐 미국이 뭐 고용이 나쁘다라고 해서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장기 금리는 또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또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의 국가들의 장기 금리는 또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권이 갖고 있는 이런 안전성이 예전보다 좀 못하다.
그리고 채권의 어떤 자산의 어떤 변동성이 예전보다 좀 높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 오히려. 예. 금은 어쨌든 되게 한정적인 자산이고 뭐 물가를 해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돈이 쏠리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도 중요하지만 이 채권의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채권의 변동성이 좀 더 계속 불안할 거냐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세 그리고 주가의 어떤 내부적인 흐름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최근의 상황과 뭐 다 이제 순환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채권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좀 지금은 흔들렸고 변동성이 높아졌고 오히려 그게 금 가격을 더 밀어 올렸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인 거잖아요. 채권은 왜 이런 변동성을 좀 보이는 거예요? 높은 변동성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물가가 안 낮기 때문인 거죠. 물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는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의 문제가 원래 없지는 않았는데 이제 물가가 높고 금리 자체가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가 약간만 변해도 이 채권에 대해서 예전만큼의 어떤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채권 금리가 그래도 이 정도 지금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고 이 정도 레벨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채권에 많이 들어갔던 돈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또 가고 또 더 안전자산이라든지 조금 그런 것들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금으로 또 가게 되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약간 지금은 뭐 그 과거보다는 어쨌든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좀 그 주가나 금융시장에 있어서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금리가 이번에 어쨌든 인하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중론이긴 하잖아요.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되면 어쨌든 금리 인하 방향성은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성 같은 경우는 좀 금리만을 따라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변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 금리가 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네.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 초반대 정도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 아마 단기 금리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이후에 또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져도 예전처럼 뭐 2%대 뭐 미국의 국채 금리 3% 초중반대 이런 국채 금리를 보기는 대단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실질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되고 물가가 2% 중후반 정도 되니까 그냥 명목 기준으로 미국이 거의 한 4,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4.25에서 4.5%고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 초반이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의 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물가가 안 낮아진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폭은 엄청 미미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채권에 대한 매력이 예전만큼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도 사람들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커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특히 장기는 위에서 좀 경직성을 가지고 잘 안 내려오려고 많이는 안 내려오려는 느낌 그리고 단기는 내려가려는 금리 인하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이가 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장단기가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기 어쨌든 인하를 시작한다. 이걸 예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상무님?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내구재, 그 다음에 금융, 뭐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뭐 유틸리티, 그 다음에 뭐 중소형주 이런 주식들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인하가 되긴 하지만 장기 금리가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달 코스트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미미하니까 사실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로테이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빅테크, 뭐 AI 이런 쪽이 엄청 좋았고 나머지 소비 섹터들은 썩 안 좋았는데 금리 인하하면은 사실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금리 인하하면은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채권의 어떤 그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니까 이런 로테이션이 활발하게는 안 나타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기존 주주를 지금 바꿔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나 미국의 AI주가 비싸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네. 있다.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라든지 뭐 변화가 좀 활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장기 금리가 경직성을 가지고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비싸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던 종목이 계속 잘 갈 가능성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AI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퉁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데 없는, 다른 산업이 없는 성장성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비싸지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런 산업들이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확대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인하가 돼도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져서 여전히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이 큰 상황에서는 지금 그 높은 금리에도 돈 빌릴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들만 주가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성장성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 되는 기업들이 더 되는 이런 불공평한 주식시장의 모습이 조금 더 많이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되는 집은 계속 더 되는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질문을 금리 인하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로 하지만 사실 이미 금리 인하가 25bp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네, 그렇죠.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금리 인하가 되면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요 정도까지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긴 한데 네. 뭐 이번 주 들어서 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네. 이후에 사실 이제 이번 25bp 이후에 네. 내년 하반기까지 그래도 금리 인하를 뭐 3% 중반대까지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커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뭐 25bp는 사실은 거의 뭐 거의 한다 그냥. 큰 네. 이벤트는 아닌 네. 것 같고 뭐 올해 예를 들어서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뭐 한 4번 5번 하느냐 아니면은 뭐 한 3번만 하느냐 그 싸움인데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커지게 되면 아마도 생각보다 로테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또는 그러니까 뭐 빅테크에서 중에서도 뭐 테슬라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그렇게 인하 폭이 크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가 가더라도 반등을 하더라도 미미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만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약간 뭐 고용이 안 좋다 하지만 조금 더 그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더 힘을 받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미리 보는 FOMC가 될 수도 있는데 25bp 인하만 하고 약간 좀 발언이나 향후의 금리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매파적인 말이 나오거나 그렇다면 시장은 이거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좀 뜨뜻미지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25bp 내리면서 향후에 더 내려줄 건지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건데 시장이 특히 주식 시장이 환호할 만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럼 장모님 지금으로서는 25bp 내리면서 뭐 멘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를 걱정하는 멘트들을 세게 하면
습관은 오히려 좀 더 빠질 것 오히려 빠질 것 같고 뭐 다들 뭐 25bp나 하면서 보면서 또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히려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 경기에 민감한 미국의 산업들의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빅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수록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어쨌든 열심히 했었던 이런 섹터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좋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준이 걱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뭐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하 다시 이제 개시되는 시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걸 주시하면서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만의 정책 이슈에 다시금 또 주목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잘 좀 조절해서 포트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저희는 금리 인하를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뭐 하는 총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뭐 작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큼 그렇게 뭐 반년에 2번씩 이렇게 쭉쭉쭉 내리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그래도 내려주면 저희도 금리를 조금 더 경기가 나쁠 때 내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거고 따라서 10월 달에 저희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나쁘기보다는 좋죠.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정책적인 주식시장에 조금 더 호재가 될 만한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어제도 좀 화제가 돼서 시장에서 좀 끌어올리는 힘이 되줬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금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을 박스권 안에 가둬놨었는데 다시금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만의 이슈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기대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조금 더 저희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뭐 지금 한 2달 가까이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생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그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뭐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냐 마냐라는 논란들을 다 접어두고 내려두고라도 뭐 그냥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포트 구성을 좀 해주세요. 섹터별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우리 주식 아니면 한 번에 뭐 같은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고 생각하시는 포트 섹터별 구성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 볼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네,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보면 미국이 엄청 많이는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유럽이나 한국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어떤 기간이나 폭이 조금 더 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반년 정도는 오히려 미국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중은 미국 비중을 좀 더 크게 반년 정도? 6대4, 뭐 7대4 뭐 이런 정도로 미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저희 이제 그 시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원래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주식하고 뭐 금융, 뭐 증권, 지주 이런 것들이 이제 6, 7월에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네. 뭐 기존 주도주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처럼 갑자기 이제 증권주가 막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선방산 같은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뭐 많이 수익이 났으면 이제 조금 줄이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은행이나 증권 뭐 이런 것들 좀 가져갈 수는 있어도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여전히 어떤 금리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보다는 금리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7대3 정도로 기존 주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뭐 6대4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대4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반년 정도는 미국 쪽을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우리 증시 쪽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를 크게 줄일 필요는 없고 네.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